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3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양 철학의 어떤 특징을 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인가론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솔렌트는 네 가지 범주가 있는데 네 가지 형상이 있는데 결과를 만드는 진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형상 어떤 플라톤한테 해당되는 이데아에 해당되는 형상이 이 진료와 결합해야 뭔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예시하는 형상, 인과관계의 원리가 되는 어떤 형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진료를 이제 진료인이라고 그러고, 인과관계를 예시하는 형상을 형상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과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 도달점, 이걸 이제 목적인이라고 하고, 조작하는 시동자를 이제 작용인이라고 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다른 종적인 주장들을 전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유적인 개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물에게는, 어떤 자연물에게는 진료인과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이나 이네 가지 목적인이라는 이 네 가지 요인이 다 작용해서 사물의 운동이라던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이런 진리 개념의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둘째죠, 둘째.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특징을 대변하는 그 학설들이 이제 방금 말한 첫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이라면은, 두 번째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진리의 개념인데, 라이프니츠는 이제 합리론자인데, 라이프니츠는 말하자면 데카르트가 정신이라는 사회실체와 육체라는 연장실체를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제시한 다음에, 그 이원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노자가 그 정신과 육체가 따로 각각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 두 가지 양태라는 학설을 통해서 이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결합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런 우주 전체를 실체로 보는 게 아니라, 라이프니츠는 반대로 개별적인 단자라는 어떻게 보면 원자론적인 특징일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단위인, 가장 무한하게 작은 단위인 단자들의 어떤 유기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종합을 통해서 전체의 유기체적인 종합이 생겨난다는 학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스피노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고, 라이프니츠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가는 어떤 합리적인 유기체론을 얘기했는데, 이런 합리론자들은 어떤 이성의 진리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이제 경험론자들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모든 진리가 사실 사실의 진리라고 봤어요. 경험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는 이제 두 가지 진리에 대한 견해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를 좀 넓게 정의했는데요. 어떤 이성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다 포괄하는. 그래서 이제 뭔가 공평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주장이 옳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석적인 방식과 종합적인 방식의 구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철학의 특징이 이제 윤리학 분야에서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공리주의가 있고요. 공리주의는 이 공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효과와 이익이거든요. 효과, 그러니까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 공리주의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적인 만족을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고, 그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적인 쾌락의 정도가 윤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칸트는 의무론자인데, 의무론자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윤리의 법칙을 제시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뭐 때리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동기에 의해서 타당한 윤리 법칙이라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덕윤리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덕을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이제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되는 선이라든가, 예를 들면 애국심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또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낙오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공동체의 덕이면은 그 덕을 실천하는 게 이제 윤리적인 행동이 되는 거고, 또 개인의 덕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게 이제 덕이면은 사랑을 베푸는 게 이제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중립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범주로 서술하려고 했고, 뭔가 공통적이면서도 협동적인 시각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철학사하고 과학사의 사례에서 이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의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세 가지 윤리학의 기준들을 좀 더 중립적이면서 포괄적인 범주로 비교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뭔가 공통적이면서 협동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사라든가 과학사에서 사례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철학사에서의 사례는 뭐 예를 들면은 현대의 어떤 실용주의라던가, 실용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윤리의 기준들이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적인 쓰임에 부합할 때 그것이 진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어떤 절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과학사 같은 경우도 여러 과학의 입장들을 뭐 이렇게 뉴턴 역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들이 무엇이 더 우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패러다임 하에서 세계의 일부분을 본다는 관점에서 양립할 수 있는 관점으로 화해시킨 어떤 종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적인 유적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 다른 대립되는 사상들이 협동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그 대립되는 사상들을 묶어줄 수 있는 유적 개념들을, 유적인 거는 이제 이 글자죠. 유적은 한자가 안 나왔네요. 네, 이거 이 글자죠. 네, 유적 개념인 거죠. 유적 개념. 다른 모든 이론들을 은밀하게 자기 이론이 더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라는 건 자기 이론이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을 바라볼 때 동양 철학이 더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던가, 아니면 서양 철학은 동양 철학을 바라보면서 동양 철학이 더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던가, 아니면 동양 철학도 유불도 가운데서 유학은 불교를 바라보면서 유학이 더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모든 대안들을 공평하게 보는 게 어떤 협동적인 유적 개념을 창출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되게 논쟁이 많기 때문에 여러 철학자들이 되게 편파적인 독단주의가
뭔가 철학적 토론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편파성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경험과 뭔가 경험에서 나오는 개념들에 대한 서양인들의 태도에서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36번에 나오는데 서양의 실증주의자들은 이 감각 소요, 이 경험적인 감각적인 경험만이 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지 다른 경험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되게 편파적이고 도구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듀이라는 철학자를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용주의자죠. 프래그머티즘을 주장한 듀이 같은 사람을 뭔가 가치에 대한 탐구와 사실에 대한 탐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되게 이제 흐리게 해서, 그러니까 듀이의 실용주의는 그것이 사실이라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탐구를 명확히 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있어서 실용적이기만 하다면 그거는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흐리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실용주의적 입장이. 사실은 사실에 대한 탐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가치가 귀결될 수 있는데, 사실에 대한 탐구는 상관없이 가치에 대한 탐구만 가지고서 사실에 대한 탐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흐리게 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험적이라는 말은 실용적이냐를 실험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쓸모가 있느냐. 물론 뭐 경험이나 실험적이라는 어휘는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긴 하지만 뭔가 방법론, 어떤 철학의 방법의 그것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합당한지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편파적인 편견, 그러니까 그 유용성이 있는 것이 진리다라는 편견,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유용성을 가지면 진리라는 편견, 이런 것이 하나의 편견의 사례가 된다는 거죠. 이런 편견을 은밀히 보호하려는 정의와 상충된 입장들을 뭔가 포괄적으로 하야시킬 수 있는 공평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정의 사이에는 천지간의 차이가 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이런 이제 실용주의라는 어떤 편파적인 편견을 은밀히 보호하려는 정의하고, 심표를 찍어야 되겠네요. 이런 정의하고 상충된 입장들을 포괄적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공평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정의 사이에서는 천지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좀 얘기하는데요. 뭔가 이제 새로운 철학적 문제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경우 뭐 동성애라든가 뭐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뭐 얘기될 수 있겠죠. 소수자 문제, 다문화 문제, 이럴 때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각기 다른 입장들을 종합할 때, 우리 중국 철학에서는 이제 유불도가 되겠네요. 유불도. 문화적 배경은 중국 문화라는 동일한 배경을 가졌는데 유학과 불교와 도교라는 다른 입장들을 가졌잖아요. 유불도를 종합할 때, 그래서 중국 철학에도 유불도 3교 합의를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언어의 풍요성은 상충되는 입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이면서도 유적인 어휘를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뭐 사랑이나 자비나 어짐. 왜냐하면 공자도 사랑을 얘기했고 인으로, 노자가 말하는 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또 자비가 말하는 게 사랑이겠죠. 사랑과 자비는 다 통하겠죠. 그 다음에 소통이라던가 도라던가 니기라던가 진리, 믿음, 소망, 우정, 이런 것들은 또 심지어 서양의 이제 주님의 사랑 같은
이런 것들이 유적인 어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립적인. 근데 이 중립적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냐면은, 이 중립적인 어휘는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종합적 풍요성을, 처음에는 요 단어에는 되게 빈곤하죠. 요 단어만 봤을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탐구의 마지막에 갖게 되는 결과로 낙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학적인 탐구를 거칠 때는 최초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닌 거죠. 공자의 사랑도 여기 어떻게 뭔가 리라던가 기라던가 이론이라던가 이런 우주론적 체계 안에서 사랑이 얘기된다면은 더 풍부한 종합적 풍요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칸트가 말한, 서양의 칸트가 말한 비판적 방법이라는 거는 이게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양 유럽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공통적인 기초 위에 정착시켜서 각각의 이제 정당성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방법론적 어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비판적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합리론을 받아들이면서도 합리론의 한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합리론, 칸트한테 좀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칸트한테 합리론은 경험 이전의 어리의 어떤 이성적인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신 인식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한계를 가지는 거고요. 경험론은 칸트한테서 일단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은 경험으로부터 알면 출발한다는데, 어떤 재료를 제공해 주지만 그런 중요성이 있지만, 또 경험이 인식에 이르려면은 경험에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식은 이 합리론적인 요소가, 경험 이전의 요소가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또 경험론은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양자가 각각만을 추구했을 때는 비판적 한계를 가지는데, 각계의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는데, 이것이 결합됐을 때 완전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어떤 시도를 칸트가 이제 했죠. 그것이 이제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의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추상적인 방법론적 어휘가 바로 이제 이 비판적 방법이고, 또 초월적 방법이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해요. 초월적 방법은 뭔가 말하자면 경험을 초월해서, 또 이제 또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매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또 초월적이라는 방법, 초월적이라는 단어도 칸트의 방법으로 어떤 종합의 단어가 가능한 거죠. 상충된 입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립적이면서 유적인 어휘가 이 칸트의 비판적이라는 단어도 가능하지만, 또 초월적이라는 방법에서 초월적이라는 단어도 그것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양을 비교할 때 서양한테 이제 서양에서 정신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이 진리라는 단어들을 동양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마찬가지로 동양의 해탈이라던가 인도의 카르마라던가 불교의 해탈이나 힌두교의 카르마나 도를 서양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생겨나요. 이런 어휘들은 자신의 독특한 전통 전체에 의존하면서도 그런 전통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한테 정신은 그냥 우리한테는 뭔가 육체하고 반대되는, 보이지 않고 어떤 신체하고 다른 어떤 영혼과 관련된 이런 게 이제 정신일 수 있는데, 서양은 정신하고 영혼을 또 구분하기도 하고, 또 정신은 어떤 개개인의 의식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인류 공통의 어떤 세계 정신을 말하기도 해요. 세계적인 의식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을, 서양의 정신을 뭐라고 번역하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도 마찬가지. 경험도 우리 뭐 어떤 경험하면은 되게 체험적이고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통찰적인 경험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서양한테는 이 경험은 단지 이제 인식의 재료에 대한 감각적 경험만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라는 것도 뭔가 이제 사실하고 어휘의 대응이라는 의미에서 참 거짓이라는 의미의 진리일 수도 있지만, 또 서양 철학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진리는 스스로를 계속 드러내고 밝혀내는 의미에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근원을 말하는 그런 진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의 해탈도 그렇죠. 해탈은 되게 신비적인 함축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지칭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서양 단어가 딱히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놀트롭이라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언어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식에 대한 이론적인 요소와 미학적인 요소를 다 아우르고자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놀트롭은 동서양을 비교하는 비교 철학에서 이제 한 가지 언어로 수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중립적인 어휘를 발견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식에 대한 뭔가 이론적인 요소와 미학적인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어휘, 중립적인 어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성공적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이지 않은 이유는, 일단 놀트롭의 장점은 뭔가 동서양 철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어휘의 필요성을 인식하긴 했다는 점이긴 한데, 또 이제 동서양 철학이 모순되기보다 상호 보완적일 방법을 강조한다는 신념에 있어서 뭔가 좀 진취적이고 적극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이런 공통적인 중립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신 이제 한계가, 약점이 동양에서는 서양하고 다르게 이 지식이라는 게 단순한 지적인 작업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작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수신이라고 하죠. 유학에서 수신이라고 해서 수양이잖아요. 수양이고, 도교 같은 경우는 양생술로도 표현되고, 불교 같은 경우도 명상이나 좌선, 가나선, 화두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지적인 작업 이상인 거죠. 어떤 행위에 의한 실천인 거죠. 반대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점점 아카데믹화되고, 이제 대학에서, 서양은 대학이 발전하면서 대학에서 어떤 교수와 학생들 간의, 아니면 학자들 간의 지적인 발표 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실천과 도덕적인 윤리와 수신 같은 것들은, 수양 같은 것들은 그렇게 문제되지가 않았죠. 이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좀 한 가지 유형으로 좀 삼았던 거.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비적이거나 어떤 초월적인 관심들은 중국하고 유사할 수 있지만, 또 탐구 방식에 있어서는 되게 논리적이고, 그런 점에서 되게 아리안족이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 민족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양과 더 닮은 점도 있죠. 그래서 좀 인도는 좀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각기 다른 문화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서양과 인도와 중국이 뭔가 실제적으로 방문론적인 협동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 협동 작업 이전에 화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낙관이 좀 잘못됐다고 하면, 뭔가 협동 작업이 이루어져야, 대화 과정이 진행되고 나야 좀 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공적일 수가 없었고, 공통적인 범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양어로 번역하는데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 책의 필자는 동양에는 이론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동의 못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제자백과 같은 경우는 좀 이론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되게 주석사들 있잖아요. 되게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주석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좀 이론적인 요소가 생겨났고, 또 송대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기론을 통해서 되게 이론적인 사유체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론적인 요소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서양 철학 개념을 동양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쉽지 않고, 또 이론적인 요소와 미학적인 요소가 다 조화돼서 놓을 수 있는 뭔가 인식적 상관관계로 동양어로 정확히 번역이 좀 어렵다는 것을 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각조 본 거는 이미 여기 있었네요. 네, 각조는 필요 없겠네요. 네, 아까 살펴봤고요. 노스톱 교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을 두루 아우르는 중립적 언어라는가, 동양과 서양을 화해시키기 위한 제3의 철학적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양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뭔가 보편적이고 공평한 언어는 이거는 창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과제인 거죠. 동서양을 좀 다시 또 비교하는데, 서양에서는 경험을 되게 외적인 감각적 지각을 통한 경험과 또 내적인 자기 성찰의 경험으로 되게 분리를 합니다. 분류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분리죠. 분리가 특징인 거죠. 내적인 자성의 경험의 대표적인 게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런 자아죠. 이성의 측면, 반성적 측면, 내성적 측면이고, 근데 인도에서는 깨어있을 때 의식의 경험뿐만 아니라 뭔가 꿈속의 경험, 또 꿈도 없는 숙면의 경험, 신비적인 경험까지 더 심층적인 의식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신비적.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내적인 환상일 수도 있겠지만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동서양의 경험에 대한 구분이 모두 인정되고 정확히 서술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보편 언어가 필요할까? 이게 과연 수일까?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꼭 수라고 또 할 수 없죠. 수는 오히려 또 개념을 한정 지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건조하고 피상적인 개념에 가둘 수도 있는 거죠. 제한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바스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아바스타라는 뭐 인도의 개념이 있는데, 모든 정신적인 상태와 그 내용까지 가리키는 어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꿈도 없는 숙면의 경험인데, 서양에서는 서양적인 경험하고는 뭔가 연관성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양 언어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든 사례를 좀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는 게 과학에서는 좀 유용하지만 철학에서는 오히려 더 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교 철학의 보편적 용어를 창조하기 언어 자원은 무궁무진하지만, 서양인들은 이제 인도나 중국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서양 언어로 번역하는데 만족하고, 대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양인이나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대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은요. 그래서 서양인은 먼저
동양인의 중요한 함축 의미를 흡수하고 동양인의 맥락에 익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양의 개념들을 서양의 개념과 연결 가능하다고 하네요. 뭔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서 비교 철학의 문제를 뭔가 서술하고 뭔가 가정을 형성하고 해결책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언어는 서양 철학도 필요하고 아랍 철학도 필요하고 인도 철학도 필요하고 일본 철학, 중국 철학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의 분석과 종합에 종합을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종합이라고 안 하고 동양에서는 화합, 조합, 화쟁, 융합, 통섭, 회통, 융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종합적 상호관계에 나타난 중요한 총체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막연한 말인 것 같아요. 총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개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통합적인 유형을 발견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이목고라는 화두 이런 거 무엇 이런 것들이 뭐 될 수 있을까요? 오직 모를 뿐. 아니면 유학에서 말하는 나의 돈은 이리관지한다. 공자가 말한 게 오도 이리관지다. 공자는 이제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는다 이런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불교에서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선종의 화두죠. 이러한 교훈은 선례가 있는데 불교의 개념들을 흡수한 중국 철학. 이게 불교가 원래 인도에서 발생됐는데 중국화 됐잖아요. 인도어의 카르마 이제 그 법이죠. 법칙, 진리, 카르마 진리. 해탈, 다르마 이런 것들을 인도의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부터 동일한 의미를 가진 중국어로 번역을 성공적으로 했대요. 인도어로는 보디사트바인데 이거를 이제 보살, 이 음만 따온 거죠. 음만. 니르바나도 열반이라고. 그냥 외래어인 거죠. 외래어로 한 게 이게 좀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이게 꼭 좋은 사례라고 또 이 사람 좋은 사례라고 보지만 꼭 좋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중국의 풍요한 원적 자원의 일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적, 도교적 개념과도 뭔가 건설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이 탕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불교의 개념을 충분히 배우는 과정이 이게 이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5단계로 500년 내지 600년이 걸렸다고 해요. 이만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제 모든 문제들을 서술하고 취급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구분이 가능할까? 언어로서 모두 유익하고 융통성 있는 상관계가 가능할까? 상당히 무한히 상이한 경험, 동서양의 되게 무한히 상이한 경험의 재료에 대한 뭔가 장래성 있는 공통 가설이 있을까?
이거와 달리 서양에서는 또 유한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이라던가, 그러니까 존재, 이 실존으로서 동사적이고 시간적인 존재하고, 존재자, 본질, 실체, 형상, 이데아, 명사적이고 무시간적이며 혹은 공간적인 존재. 이거에 이제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얘기한 하이데거의 사례처럼,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한성과 실존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한히 상이한 경험이라는 것도 좀 잘못된 개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비교 철학자는 모든 철학의 선생이며 어떤 철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니츠의 하느님과 같이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우주를 소유하고 관용 있고 창조적인 우주를 만든 일에 인류를 동참시키는 이런 하느님처럼, 보통 사람들의 지적인 한계보다 위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삶을 이 비교 철학적인 작업이 삶과 정치와 종교, 예술, 과학을 통해 전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교 철학의 과제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의 역할이라든가 그 위치를 되게 이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도전적인 인물로서 초세계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뭐 태양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모든 합리적인 존재를 포용하는, 사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모든 합리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존재도 사실은 포괄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주 철학, 지구 철학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인간 중심적인 거에서 제한되지 않고 동식물과 물질들을 아우르는 그런 철학을 해야 된다는 뭐 암시도 좀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룬 여러분도 동서 철학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나름 동서 철학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